안녕하십니까. 재미수업 시간에, 재미수업TV, 재미수업 시간입니다. 자, 5단은 시장경제와 금융,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요. 이제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인데,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내용들을 좀 이제 돌아보자면, 국제무역의 확대였죠. 국제무역의 확대로 인한 영향이었는데, 이 확대로 인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 경제 수업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네, 돈벌이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파트는 다양한 금융자산과 합리적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인데요. 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구분하고 자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금융자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식, 채권, 뭐 보험 이런 게 있고요. 자, 실물자산 중에서는 뭐 금이나 부동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각 자산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리적 자산 관리의 원칙 세 가지, 기준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자산 관리의 원칙을 세우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금융자산, 합리적인 자산 관리 크게 두 가지 살펴볼 것이고 도입활동 보시면 자산 관리를 위한 재무 설계입니다. 자,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물건이 굉장히 많죠. 다양합니다. 물건이나 하고 싶은 일도 생길 때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그런 일이 자주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들은 자산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비용을 마련해 둘지를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입활동 교과서 154페이지를 보시면 재무설계의 단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 2단계는 나의 경제적 상태 확인,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모색, 4단계 계획 실행을 위한 필요한 행동인데 일단은 이제 충분한 돈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보시면 배낭여행, 노트북, 컴퓨터 구입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얼마 정도인가? 네, 뭐 노트북, 뭐 여행, 뭐 넉넉 잡아서 한 150만 원. 자,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인가? 여러분들의 용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뭐 많이 벌어놓은 친구들은 뭐 200, 300, 뭐 100만 원 단위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나의 월별, 연도별 수익과 지출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이 받는 용돈, 그리고 지출의 양을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달성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에 들어가는 시간은 어떤 걸까? 어느 정도 들어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행동, 이것들을 한번 이제 적어볼 건데, 빈칸을 채운 다음에 뭐, 이제 짝까 바꿔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건데, 학교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목표를 설정할 건데 뭐 할머니 생신 선물하기 필요한 돈은 뭐 5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럼 나의 경제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통장을 까보니까 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5만 원의 수입이 있고요. 지출을 봤을 때 5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용돈을 아껴서 매월 만 원씩 5개월간 저축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위해 필요한 행동,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는 거죠. 매점 가서 탄산음료를 먹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간식비를 줄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무 설계를 해볼 수 있고요. 자, 다양한 금융자산과 합리적인 자산 관리 이제 첫 번째 학습 목표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양한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예금과 적금이 있는데 일단 예금과 적금 한번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돈을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합니다. 그래서 만기 이래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을 예금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만기일에 원금 안 받는 그런 예금이 있을 거예요. 뭐 체크카드 그런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을 정기 예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적금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여러 번 납입합니다. 그래서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건데, 자,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자, 보시면 일단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 등으로 예금을 이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부터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렸었어야 됐는데 그냥 뜻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전부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이나 단체가 부여한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현금, 네, 예금, 뭐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금융자산, 그리고 자동차, 부동산까지 모두 자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금융자산 말고 실물자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차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실물자산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도 실물자산에 속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아래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 교과서 이제 155페이지 단리와 복리의 차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건데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자율 계산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단리와 복리로 구분을 하는데 단리는 일정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금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뭐 10%의 이자를 붙인다. 그러면 단리는 원금에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일정 금액 10만 원씩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복리는 일정 기간 이자를 원금에 합쳐서 그 합계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인데 말 그대로 자, 원금에서 첫 번째 이자가 붙습니다. 10% 이자가 붙었다고 치죠. 그러면 110만 원이 됐는데 110만 원에 또 이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또 여기에다가 10% 이자를 붙이면 12만 1천 원의 이자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자, 복리와 단리의 차이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수익이 높을까요? 그렇죠? 단리보다 복리가 큰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주식입니다. 일단은 이제 주식 관련해서 요거를 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방금 얘기를 좀 못해 드린 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예금이랑 적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금이랑 적금은 주식에 비해서 장점이 있어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안정적. 자,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네, 높은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요즘에 시중 통화 이제 시중은행의 어떤 이자 보시면 거의 1%대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제 고객을 어떤 금융상품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높은 이자를 주면서 이제 고객들을 유인하는 그런 뭐 단기 상품들 정도밖에 없지 요즘 뭐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돈을 벌 때 낮은 수익보다 큰 수익을 원하시죠. 그렇죠. 그런 어떤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는 이제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주식입니다. 자, 주식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 일단은 여기 장점 한번 써보자면 높은 수익률.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냐면 주식 가치가 상승할 때입니다. 매매 차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사서 어떻게 판다?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매 차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수익금을 이제 배당금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주식마다 다를 건데 1년에 뭐 2번 주는 것도 있고요. 1년에 한 번만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1년 단위가 아니라 몇 년 단위로 또 줄 수 있는 그런 배당금이 있다라는 사실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주식의 단점은 뭘까요? 네, 일단은 하이 리스크죠. 무슨 말이죠? 네,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잃고 이제 굉장히 손해 보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서울에서는 이제 한강에서 이제 투신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이라고 막 이제 속된 말로 이런 말로 지칭하는데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들이 한강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높은 수익률은 있지만 굉장히 하이 리스크라는 거죠.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잃은 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예적금처럼 주식 보호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이 돈을 벌었을 때는 정말 이제 기고만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돈으로 이 정도 투자해서 40% 50% 이상, 100% 이상의 어떤 수익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굉장히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또 쉽게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의 늪과 나락에 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전문가들은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상한가를 좀 칠 때 사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서 사서 비싸게 판다 뭐 이런 원칙만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실상 이제 주식 시장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100% 완벽하게 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주식 증서인데, 전자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증서를 거의 발행하지 않고요. 뭐, 주로 전자거래를 통해서 많이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성인이 되시면,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주식 계좌도 개설할 수 있고요. 거래도 자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주식 증서를 발권을 했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증서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 주식회사에 요청을 하면 이렇게 주식 증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뭐 이게 좀 웃고 가자는 건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재테크 카페인데,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원리지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예. 뭐 사실 일반 어떤 주식 투자자들이 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무릎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신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안 팔고 있다가 점점 떨어지는데 디가 어깨일까 어디가 어깨일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비슷한 선에서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굉장히 이제 우스꽝스러운 어떤 이런 짤이 인터넷에 돌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여기에 샀는데 여기에 파는 거죠. 네. 뭐 진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 하셔야 되고 최악의 상황은 이거죠. 이렇게 예전에 이제 영화에서 나온 이제 장면인데 영화 배우 유지태 씨 이렇게 요가 장면입니다. 이렇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 이거는
주식 차트를 보자면 상승 추세를 확인한 이 무릎 2단계에서 샀는데 결국에는 막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막 합니다. 이 주식 차트를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못 참겠다. 이 시점에서 팔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약보다도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주식에서 얻은 그런 매매 차익으로 얻은 그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뭐 좋은 제도긴 한데 또 문제는 뭐냐면 주식은 얻었을 때 세금은 또 그렇지만 잃었을 때 정부에서 이제 보장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주식은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사실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떨어진 시점에서 팔기도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막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물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계속 이제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기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고, 장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 은행이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자랑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은 뭐냐면 정부나 은행, 기업 등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후에 제공하는 증서인데, 뭐 채권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만약에 이제 100만 원짜리 뭐 정부에서 파는 어떤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억대 채권도 많이 봅니다. 이제 정부에서 파는 채권을 이제 국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 사기업이나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제 채권을 사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채가 아니라, 자, 채권인데, 음, 일단은 증서를 주는 거죠. 증서를 줍니다. 뭐, 요런,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보여드릴 건데,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이 채권을 100만 원에 사면, 뭐, 2년 뒤에 이자를 10%를 주겠다. 그럼 2년 뒤에 이걸 가지고 오면 얼마를 준다는 얘기죠? 1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뭐, 단위를 크게 생각해 보시면, 1억을 이제 채권을 사면 2년 뒤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채권을 그냥 이제 2년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채권 시장에 이제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2년 뒤에 이거 1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살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걸 100만 원에 샀는데 이 100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팔게 되면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2년 뒤에 기다리면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안정채권인데요. 금액 10억 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이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굉장히 좀, 이제, 여기 이자율도 나와 있습니다. 연 7.5%, 네, 10억 원짜리 채권을 사면, 연 이자율이 7.6% 된다라는 거죠. 네, 10억 원이면, 이제, 만약에 10% 이자가 붙는다. 자, 그러면 얼마의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입니까? 1억이죠. 그렇죠. 10억에 10%면 1억인데, 7%라고 하면 거의 7천만 원 가까이의 이자를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채권들이 있다라는 사실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기타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펀드, 보험, 연금이 있는데,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요. 전문가들이 이제 자금을 모으는데 전문 운영기관이 운영을 합니다.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죠.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이제 보험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보험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있다. 자, 그리고 연금이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보시면 다양한 연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의미부터 살펴보시면 경제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고요.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드는 보장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네,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거고요.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돼서 표준적인 생활보장 제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뭐 실질 자산, 교과서에는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있었는데, 실질 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차, 뭐 금 등이 있는데, 자산이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 건물이란 게 있죠. 건물, 뭐 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일단은 부동산의 경우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근데 사실 특정 지역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강남 지역, 서울 지역의 집값은 뭐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 자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 요즘에 투기 순환으로 많이 전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집값 규제 이런 것 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동산은 이제 건물이나 집 이런 것들을 보유하면서 이것도 시세 차익을 노려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투자의 수단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제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 집값이 요지부동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장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높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뒤에서 배울 이제 유동성 얼마나 빠르게 나의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지를 따져봤을 때 유동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내어놨는데 집이 안 팔릴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양의 어떤 자신의 어떤 자본이 묶여있게 되는 거죠. 유동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그 다음에 자동차도 실질 자산이긴 한데, 왜냐면 중고차로 많이 차를 되팔기도 하죠. 회수가 가능한 자산이기도 한데, 차는 감가상각이 가장 큽니다. 감가상각이 뭐냐면, 차로 사용하게 되면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하게 되죠. 그런 어떤 가치가 감소하는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는 실질 자산으로서 투자를 해서 가치를 불릴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이 있는데, 사실 금은 상당히 좋은 실질 자산으로서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또 금값의 상승 추세가 또 있는데, 금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세계 어느 국가를 가든 금은 좋은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자산 관리 두 번째 학습 목표인데 이제 세 가지 자산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인데요. 안전성은 말 그대로 원금에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위험성이 적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적금이 가장 어때요? 안전성이 높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금융자산 중에서 네, 채권 높은 편이고요.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사채, 기업이 도산하거나 망하게 되면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이 정말 낮은 게 주식이라는 거. 이런 순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수익성 원금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금융자산 중에서 수익성은 주식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예적금 이런 순이다. 자, 유동성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주로 황금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금의 경우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시 인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금도 약간의 손해만 본다고 한다면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다라고 할게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적금은 상당히 환금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주식도,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이제 뭐 이 순서를 굳이 매기지 않겠어요. 주식도 보면 이제 유동성이 뭐 높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거래를 하면서 금방 또 받아볼 수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시세 차익으로 매매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에서 채권도 유동성이 좀 낮은 편이다 라고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낮은 게 부동산이었죠. 그렇죠?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낮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양한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속성. 일단 예적금은 안전성과 유동성은 높은 편, 수익성은 낮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주식 수익성, 유동성 높은 편이지만 원금을 잃을 수 있어 안전성은 낮다. 채권 수익성은 주식에 비해 낮지만 예적금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렇죠? 자, 안전성. 예금 적금보다는 낮습니다. 주식보다는 높다. 자, 안전성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합리적 자산의 관리 운영. 일단은 세 가지 아까 기준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각 자산의 특징을 파악하고 자신의 목표와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격언이 있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게 이런 말이 있는데, 한 바구니에 담게 되면 다 깨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자산을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유동성 수준을 잘 파악해야 돼요. 자신이 돈을 써야 하는 목적이나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자산에 자신의 어떤 자본이 묶이게 되면 사실 써야 될 때 돈을 못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얘기가 뭐 집거지,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위해서 집에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사실 그게 빠르게 이제 현금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현금화 시킬 수 있도록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교과서 157쪽 생각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요. 땡땡이 회사 주식을 1년 뒤에 최소 30%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여유자금 5천만 원을 모두 그 회사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 을은 한 가지 금융상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분산 투자를 좀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여유자금 1억 중에서 50% 예금, 30% 채권, 20%는 주식에 넣어두었다. 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가불의 투자 방식을 자산관리의 세 가지 원칙에 적용하여 평가해보자. 자, 일단은 갑부터 살펴볼게요. 갑은 이제 수익성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주식의 유동성은 높지만 때로는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위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 수도 있지만 그게 모양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험 자산에 자신의 여유 자금을 모두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자산 관리로 어렵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을은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주식에는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고요. 안전성, 유동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예금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분산 투자를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을 중에서 다음 글과 같은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포트폴리오는 간단한 서류 가방, 자료 수집처를 말하는 겁니다. 경제 분야에 보유한 자산의 목록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자산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제시된 글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사람은 의리다. 일단은 위험을 최대한 회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즉, 여러 금융상품에 나누어 자산을 관리하면 특정 금융상품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상품들이 동시에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투자 방식은 의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1번. 목돈을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 예금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요구불려예금은 이제 이자가 상당히 낮고요. 정기예금의 경우는 그래도 요구불려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이자를 적용받습니다. 2번. 뭐죠 이게? 은행, 기업 등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공하는 증서, 채권. 자, 3번에 1번. 자산관리의 원칙 중 유동성이란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동그라미죠. 유동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금성. 자, 바꿀 환자죠. 수혜금, 성질성. 이렇게 보실 수 있고 2번. 예금과 적금의 수익성과 유동성은 없지만 안전성은 낮다. 자, 틀렸죠? 수익성 낮습니다. 유동성은 높고요. 안전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렸고요. 3번. 자산을 잘 관리하면 안전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분산 투자. 이거 투자 원칙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시장경제와 금융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애 주기와 금융생활의 설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